지금 오늘 마지막 주제예요.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곁들여서 이제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정규 과정이고요. 그 이후는 파이널 과정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정규 과정이에요. 1월부터 9월까지는 정규 과정인데 일단 1, 3월은 기본기 과정. 기본기 과정이고 주요 논증,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위주로 공부하는 과정이고 학생들마다 진도 상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법 위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용 자체는 쉬운 걸 다룹니다. 수원수2까지만 다룹니다. 그리고 4월 공통점 말씀하시는 공통 고1 수학이랑 수원수2 예, 공통과학 요청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이제 4월 6월부터 이 정도 되면 4월달 정도 되면 학생들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황이고 이때부터는 범위에 미적분이 살짝 추가가 되고 이때는 필수 유형이라고 해서 논술에 주로 출제되는 유형들을 하루에 하나씩 공부를 합니다. 이 유형 하나씩 공부를 합니다. 미적분 전반국부까지 다루고 그 다음 7월부터는 이제 정말로 시험이 가까워진 상황이고 이때는 정말 수리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유형들 그리고 이제 출제 유형을 종합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미적분까지 범위를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 이 이후부터는 파이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 9월 이후의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수학 연휴 기간에는 이제 수리논술 단기 완성이라는 문제 전체를 크게 보고 단기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통특강, 기하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짧은 최근 출제 경향은 확통 기하는 문제가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단기간에 충분히 대비가 되도록 추석 연휴 기간 또는 그 정도쯤에 확통특강, 기하특강 다루게 되고요. 다음 10월달 이후에는 대학별 파이널이 진행이 됩니다. 각 대학 반 이름이 뭐 한양대 파이널, 서강대 파이널, 경희대 파이널 이렇게 각 대학에 맞춰서 대비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전체 커리큘럼이 됩니다. 각 대학의 출제 범위에 따라서 예. 전체 출제 범위가 됩니다. 이제 각각 매 시간 수업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수업 시간은 제 수업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30분 수업합니다. 3시간 30분 수업하고 3시간 30분에 활용 내용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저는 소규모로 수업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와서 60분 정도 시험을 실제로 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고 답안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 시간에 비례해서 시험 문제의 길이에 비례해서 시험 문제 풀이를 하는 해설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유형에 대해서 개념 강의를 그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따르게 변형이 되어 나와도 풀 수 있도록 개념 강의를 이어나가고 이제 이렇게 60분 하면 30분이 남는데요. 30분은 이제 학생들, 제 앞에 있는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가 문제 풀이를 할 때도 있고, 그에 따라서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은 다시 쓰기, 다시 풀어보기를 진행을 할 때도 있고요. 학생들에 맞춰서 수업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 1회 수업 시간이 활용이 되고요. 그때 시험 시간 중에 시험을 보는 도중에 한 명씩 불려 나와서 대면 첨삭을 받게 됩니다. 전 시간에 작성했던 답안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다음 이제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의 특징을 제가 이제 수업에서 지향하는 바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적중이라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때 보니까 작년에 어디 대학 문제가 완전히 적중했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제 적중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할게요. 많은 수리논술 선생님들이 적중에 매달리고 있을 때 저는 적중에 반대해 왔습니다. 반대는 아니고요. 사실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적중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적중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적중이라는 것은 제가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막 여러 가지 가르치다 보면 그 중에 어쩌다 하나, 뭐 어쩌다 가끔씩 하나씩 나오는 거는 적중되는 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률적으로 적중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딱 바로 내일 보는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 이거를 맞추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수리논술 강사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점집에 가서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인문 논술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이제 사회에서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소재들이 있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수리 논술은 수학의 개념들이 얼마나 많고 똑같은 개념에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원에 대해서 딱 가르쳤다고 해서 원 문제가 나왔다. 그럼 학생들이 그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원 문제라고 해도 얼마나 다양하게 변형이 되는데요. 이거는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는 순간에 그 많은 수학 개념 중에 어떤 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절대 못 찍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중요한 걸 많이 가르치다 보면 그 중에 확률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맞고 이건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바로 내일 나올 시험에 뭐가 나온다라는 걸 적중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문제를 딱 맞췄다라고 치죠. 만약에 그렇다고 쳐도 다음 연도에 이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문제 맞추겠구나.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운이 좋아서 정말 어쩌다 한번 확률적으로 맞은 겁니다. 저도 가끔씩 맞춥니다. 제 합격 후기들 보면 선생님한테 바로 전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나와서 맞았어요. 쉽게 풀었어요. 그런 이야기 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수업의 목표는 제가 문제를 적중시키지 않아도 학생들이 난생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도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중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점집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딱 찍어냅니까,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저는요, 난생 처음 보는 수리논술 문제가 나오면 못 풀까요? 아닙니다. 거의 다 풉니다,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거를 학생들도 할 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미적분이 다르고 평면 도형이 다르고 벡터가 다르고 지수 로그가 다르고 수열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수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다른 거긴 한데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수학이라는 것을 할 줄 알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수학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면 이게 꼭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똑같은 것을 서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 강의의 가장 큰 목표는 그겁니다. 꼭 내가 가르쳐준 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수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강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 강의의 특징은 철저하게 실력 향상 위주의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합격 수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좀 관련된 것들을 발췌해 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된 것은 수리논술 문제의 접근법인 것 같대요. 그리고 수학적 논리 구조의 매력에 너무나도 매료되었대요. 그리고 문제를 처음 볼 때 접근 방식을 조언해 줬던 게 참 좋았대요. 그 다음에 논술 실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답안을 구성하는 힘이 확실히 길러졌습니다. 실제로 논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수능 공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후에 나온 내용이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 시험에 몇 번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의 접근 방법과 문제를 푸는 스킬들을 알게 되어서, 굳이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학생들한테 비슷한 표현들이 막 자주 등장하죠. 학생들의 입으로 뭐 문제 접근 방식 이런 걸 알게 돼서 좋다. 제 강의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그대로 익히는 게 아니라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고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하는가. 제 강의는 결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문제, 내가 풀어줬던 거랑 똑같은 게 나와서 그대로 답안을 베껴서 합격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학생의 실력 자체를 향상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든 학생들의
대학 입시라는 미래를 저는 확률에 맡기고 싶진 않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만들어 두면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요. 실력 자체를 향상시켜 주는 것,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쉽게 강의해 줍니다. 자, 정말 쉽게 강의한다라는 얘기는 1등급 학생한테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한테는 그 잘하는 학생 기준에서 이해가 잘 되게 강의를 하고, 정말 못하는 학생한테는 못하는 학생 기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학생들 자체를 학생들 하나하나를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정말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당황했는데 수업을 들을수록 그 유형들에 익숙해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날 시험에 나온 문제 유형은 모르는 게 없게끔 해주셨다. 그리고 처음 듣는 저에게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잘 설명해 주셨다. 이해하기 쉬웠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수능 수학 3등급에 내신 수학 높지 않은 저 또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리논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도 어려운데 수리논술은 더 어렵잖아요. 문제만 딱 봐도 나 미칠 것 같은데.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자, 그것이 이제 제 수업의 강점 중에 하나고요. 다음 특징을 볼게요. 매 시간 시험을 실제로 봅니다. 시험을 나중에 학생들이 9월달, 10월달, 11월달 가가지고 시험을 보게 될 텐데 한 번도 시험 본 적 실제로 시험을 본 적 없는 학생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잘 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볼 수 있고요. 학원에 와서 매주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봤던 경험들이 쌓여서 실전에서 시험을 보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 와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지를 딱 던져주고 시험 봐라. 그리고 답안 작성해라.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 쓸지 되게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그것을 처음 느끼면 시험장에서 막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다 보면 실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안지를 쓸 수 있게 된다. 거고요. 매 시간마다 진행되는 실전형 시험 덕분에 시험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대요. 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업마다 제 같은 반 평균과 내 등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내 실력이 어느 위치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시험장에서 긴장을 안 하게 돼서 원래 실력대로 시험을 잘 본 것 같대요. 이것이 시험장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시간 배분하는 연습도 되고 실전에서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여러 번 보니까 문제당 시간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처음에 풀고 어떤 문제를 마지막에 풀고 이런 것들이 감이 왔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수업에 되게 많은 요소가 있어요. 수업에 뭐 시험도 보고 첨삭도 하고 등등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모든 요소들은 제가 철저하게 계획한 겁니다. 철저하게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도 필요 없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 시간 학원에 오면 시험을 실제로 본다라는 점이고요. 다음으로 첨삭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첨삭 수업을 거듭할수록 어떤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었대요. 계산 과정 하나, 문장 하나까지 정말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첨삭이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이게 아니라 저는 첨삭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서 네가 이 부분 수식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수식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3 곱하기 4를 10이라고 하지 않고 3 곱하기 4를 7이라고 해서 틀렸어 라고 정확히 짚어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틀렸는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틀린 것도 도움이 돼요. 틀린 것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이게 어디서 왜 틀렸다를 정확히 짚어주게 되면 그 틀린 부분을 나중에 다른 문제 풀이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첨삭 퀄리티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첨삭 받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것들, 그리고 나의 풀이가 왜 틀렸는지도 알려준다 라는 거. 구체적으로 첨삭을 해준다 라는 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시니 약한 부분이 눈에 띄어서 채우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다. 자, 굉장히 꼼꼼하게 첨삭해 준다는 것. 다음 특징을 볼게요. 자, 저 이제 정규 수업 때는 시중 교재를 씁니다. 제가 쓴 교재예요. 프리눈술 패스파인더라는 교재를 쓰는데, 제 생각으로, 물론 이제 사타가 공인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으로, 저 스스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눈술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설의 꼼꼼함 뿐만 아니라 문제에 들어있는 문제의 다양한 필요한 문제의 적절한 문제의 선정 등등. 그래서 이제 요 교재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복습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만 그대로 복습하면 됩니다. 근데 더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논술에 올인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논술에 집중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학습할 자료들이 충분하게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 연습 문제라던가 해설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재에 수록된 다양한 유사 유형의 문제들 덕분에 단기간에 많은 문제를 학습할 수 있었다. 다음, 제공하신 자료들이 문제 접근부터 답안 정리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습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유형별로 기출문제와 서술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복습하기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선생님 주신 자료들은 진짜 엑기스니까 무조건 챙겨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다음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수업을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면 수강생들은 뭐 해야 되느냐? 수강생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복습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프리눈술로 합격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줄 거예요. 분명히 알려줬는데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은 제가 알려준 거를 까먹지만 않고 자기 걸로만 만들면 충분합니다. 복습만 잘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학생들 합격 수기를 쭉 읽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워놓고 까먹고 배워놓고 까먹고 배워놓고 까먹고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게 허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수리눈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의 공부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거를 익혀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주면 학생들의 수리눈술 실력 향상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복습하는 것이다. 오늘 수업한 내용을 바로 풀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날 공부한 것을 그날 복습하는 게 제일 좋은 이유는 복습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복습을 하면 똑같은 내용을 복습해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바로 복습하면 짧은 시간 내에 복습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기억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시험장에 오롯이 들고 갈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머리밖에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옆에서 숙삭해 주지 않습니다. 수업 후에는 반드시 스스로 풀이를 복기하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은, 마지막에 이야기한 학생은 제 수업에서 받은 시험 문제 외의 문제는 단 하나도 풀지 않았대요. 딱 수업에서 들은 것만 풀었대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이 한 문제를 마스터하면 다른 여러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수리눈술 준비할 때 괜히 불안해서 이것저것 풀어보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들을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많은 학생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수리눈술뿐만이 아니라 수학에서도 자기가 풀고 있는 문제집의 난이도가 자기 실력을 나타낸다라고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원리 푸는 학생이 있고 블랙라벨 푸는 학생이 있어요. 난 블랙라벨 푸니까 쟤보다 공부 잘해. 수학 잘해. 이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간단하게 수치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학생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취미생활로 기타를 치는데 일렉 기타를 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기타 솔로 부분에 너무 빨라서 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연습할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빨라서 치기 힘들어요. 이게 띠리리 이렇게 막 쳐야 되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속도를 늦춥니다. 어디까지 늦추느냐? 한음 한음 또박또박 나면서 잡음 하나 안 들릴 때까지 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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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렇게 늦춥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날 때까지 늦춥니다. 이거 빠른 게 안 쳐진다고 그 빠른 속도로 백날 연습해봐야 그거 안 됩니다. 정말 느리게 칩니다. 느리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날 때까지. 그런 다음에 그걸 몇 번 연습하다가 이제 이건 익숙해졌어. 그러면 그때 속도를 약간 높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간 높인 속도가 익숙해질 때 또 속도를 약간 높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그 빠른 속도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어떤 학생은 수학 난이도가 100인 수학 문제를 80% 정도 이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난이도가 80인 학생 문제를 100% 이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누가 수학을 잘하는 걸까요? 이건 감히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의 경기지입니다. 당연히 이 학생이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난이도가 80인 문제를 100% 이해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잘하는 학생입니다. 언젠가는 이 학생이 쳐다볼 수 없는 것까지 쭉 앞질러 가는 순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작은 거를 공부하더라도 완벽하게 익혀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익히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게 안 돼요. 완벽하게 익히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못 풀어요. 근데 이 쉬운 걸 완벽하게 익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쉬운 걸 완벽하게 익히면 얘가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스스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 내 수준에 안 맞는 어려운 문제들을 괜히 어설프게 대충 답안 작성만 베껴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런 거 도움 안 됩니다. 완벽하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지겹더라도 공부한 내용만 완벽하게 익히면 결국은 수리논술을 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수리논술 잘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보여드렸듯이 수리논술로 대학 가는 학생들은 수학 1등급 학생도 있고 2등급 학생도 있고 3, 4, 5등급 학생도 있어요. 수학 등급하고 순수학 등급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특히 어떤 학생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느냐 하면은 만약에 집에 있는 우리 애가 이렇단 말이에요. 아, 얘가 수학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학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선생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해내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 선생님 시키는 거는 꾸준히 다 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잘 안 풀려도 그냥 해보려고 하긴 해요. 이런 학생이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수리논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잘합니다. 첫째는 하라는 대로 다 하는 학생. 왜냐하면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합격 못 하는 거죠, 당연히.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겁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겁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것들은 딴 애들도, 나보다 수학 더 잘하는 애들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못 푸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되면 얘를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리논술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겁먹지 않고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잘하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제 강의의 특징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매 시간 시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점 기준을 학생들한테 제공해주고, 대학에서 채점하는 채점 기준, 그리고 답안을 채점해서 몇 점이 나왔다 숫자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각 주제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한 교재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도록 완벽하게 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 연습 문제, 이시답안 등 추가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가학습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각 수업마다 부모님께 학습사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요. 모든 강의는 동영상으로 촬영되어서 복습용으로 학생들이 복습하다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복습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의 특징이었어요. 꼭 원서 접수 시에는 당연히 학생들 개별 상담에서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원 대학, 학과 같이 선정을 하고요. 여기까지
제 강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추가로 이야기하고, 이 수리논술 공부하고 관련된 건 아니에요. 한마디 더 이야기하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제 수험생이 된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리논술 공부하고는 관계없이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 과목이라고 하면, 자, 엄매화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매화작은 잘 모르겠고, 수리논술, 논술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대학들마다 인정해주는 선택 과목이 있고 인정 안 해주는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탐구 영역 점수 올리려고 사회문화로 딱 갔어요. 근데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사회문화 보는 애들 안 받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선택까지 1월부터 9월까지 막 열심히 사문 공부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다시 물리로 바꿔야 되겠네 할 수는 없잖아요. 선택 과목은 한 번 딱 정하고 그거를 이제 1년 내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막판에 바꾸기 힘든 거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탐론, 확통론 상황에 따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그걸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선택 과목을 결정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엄매화작 제한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근데 수학하고 탐구 영역의 선택 과정의 제약이 예전에는 좀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예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예 이거 제한을 안 하는 대학들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이제 과목을 제한하거나 뭐 정시 모집에서는 특정 선택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과 학생이라면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하고 탐구는 과탐 2과목 선택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조금 이제 점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확통을 선택하겠다거나 아니면 사탐을 선택하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운이 나쁜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홍대가 이제 제한을 철폐했는데요. 2년 전까지 홍대에서는 과탐만 선택했어야 됐어요. 홍익대학교에서는. 근데 얘가 죽어도 홍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보니까 얘가 사탐을 선택한 거였어요. 지원을 못했어요. 그런 학생들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걸 바꿀 수는 없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확실히 알아둬야 된다는 거고, 리스트는 나눠드린 자료집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시모집 최저 기준에서 수학 과목 반영하는 경우 어떤 대학은 미적분 기하만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다 인정합니다. 확통도 괜찮아. 어떤 대학은 이제 1등급 상향해서 적용해 주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과탐 2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되고 어떤 과목은 최소 1과목 이상은 과탐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일부가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아예 이런 제한을 철폐한 대학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들의 경우에는 특히 뭐 의학계열 이런데 반드시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 라거나 이런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사탐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확인하시라고 자료집에 나눠드렸습니다. 요거는 지금 결정해야 될 것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설명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